네, 안녕하세요. 오늘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우선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그리고 3개 정도 찍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좀 길면은 좀 지루할 수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좀 짧게 끊어가지고 하면, 개수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개수가 얼마 없으면 시간이 긴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저번 시간에 개념 미술을 좀 했었죠. 한번 봅시다. 자, 개선문이 나오네요. 개선문. 개선문이 나오는데, 저는 개선문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이론, 기본 강의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자체 내에서 좀, 내용을 하긴 하는데, 이 로마 시대는 그리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군국주의적인 그 얘네들의 어떤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사상으로 인해서 정복 정쟁을 주로 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 스파르타의 어떤 형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민족이면서 나름대로 실용주의를 추구했던 어,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리스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는 이제 신전 중심이었는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주의,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도시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잘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흔히 지금 말하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의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런 어필이 좀 좋았다.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이렇게 이제 기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데드 마스크를 떴단 말이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떴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각으로 발전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얘네들의 기질, 얘네들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그 대부분의 미술품들이 그리스에서 넘어와서 얘네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얘네들의 되게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나름대로 그 민족성을 발휘해서 만든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초상조각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에 나타난 그런 형식들, 실용주의 형식들, 그리고 여기서 또 개선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복전쟁을 좀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이게 서술식 방식의 구조 형식이라든가 건축의 그런 부분들이 장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뭔가 어필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보시면 고대 로마에서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게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세워졌던 문이고, 개선문은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도시로 귀환할 때 도시의 관문을 해당 전쟁의 전리품으로 장식했던 공화정, 어느 시기? 공화정 시기에 관리로부터 유래한 것이고요. 후대 내려오면서 영웅적인 주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아무튼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아까 위에서 전쟁의 승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조형물이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군사적 승리도 들어가고 1번, 그 다음에 황실의 전반적인 업적 2번. 그래서 개선문에 뭐라고 해요? 용도, 그 장점, 그리고 이게 왜 등장했느냐, 이게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황실의 전반적인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기념물로 세워졌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특징과 의의를 보죠. 특징과 의의를 보면 로마인들은 특정 사건을, 얘네들은 굉장히 이걸 중시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정복 중에 얘네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란 게 그거잖아. 막 힘센 애들은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 를 통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나 뭐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최대한 어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 막 그거보다 못하는 애들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를, 그리스를 점령했는데 그리스의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문화가, 로마는 문화가 그렇게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갖고 와서, 그리고 그리스 조각들을 갖고 와서 모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군사 훈련을 통해서 막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이게
땅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승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여기 보시면 특정 사건을 기념한다거나 특별한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된 그 흥예문, 결국 개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개선문은 로마인들에게 있어 승리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개선이란 원로원에 의해 투표로 가결되는 명예. 그래서 개선 그 의미죠. 그래서 개선식은 전리품과 그 다음에 포로들을 앞세워 승리의 관문을 통과하여 대중들 앞에 행진, 공공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잘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쭉 위로 가셔가지고, 뭐가 있냐. 그래서 그런 개선 절차는 공화정 시대가 또 나오죠. 공화정 시대에서 관례로 이제 뭐 그때부터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제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제정시대에 들어가면서 개선문의 형태나 역할이 보다 광범위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공화정 시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그 왕권에 대한 어떤 그 행사에 의한 걔네들이 어떤 자랑거리를 한다거나 또 아까는 또 전쟁에 대한 승리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광범위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제정시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광으로 다변화됐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승리의 관문보다는 황실의 조형물과 도시의 관문으로서 영향이 확장됐다. 그러니까 장식 그리고 황실의 조형물. 그래서 어떤 작품성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 형태들을 이런 것도 좀 나오고 도판이 나와 있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주요 작품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개선문은 100여 개가 넘어 많이도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로마의 개선문이 100여 개가 넘는데 그 문 자체를 만드는 실용적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어떤 업적에 대한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여 개가 넘는 거야. 그 중에서도 4세기 초에 세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의 요소가 이제 유명하다 나오는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 개선문은 고전 고대의 전통과 영광을 계승하는 모티브로서 회화 건축 분야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그러면 고전 고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르네상스는 이게 이제 유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대의 전통과 영광을 계승하는 어떤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화나 건축 분야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주제를 다루는 회화 작품 배경에도 개선문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 이제는 뭐 로코코 시대라든가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에 이제는 고전 양식을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그 고전적 건축을 배경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티브나 또는 주제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궁정 행사와 개선문을 임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세우는 기념비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9페이지로 가시면 그 필립 거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사람은 아닌데 있으니까 잠깐 중요한 것만 찍고 갑시다. 필립 거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우선 이 작품을 보세요. 이 작품을 보시면 뭔가 형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완전한 어떤 형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약간 왜곡되면서도 뭘로 병영시키면서도 뭔가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이러니하게 추상표현주의 화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추상표현주의이긴 하는데 얘가 계속 추상표현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알려진 작가죠. 우선 요점 보시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우선은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 벽화로 일하다가 5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화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땐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캔버스에 연한 바탕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밝은 빛의 붓자국들을 섬세하게 겹쳐칠해서 서정적인 분위기,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서정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추상표현주의 작가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제 작품이 나온 것처럼 이게 형상에 어떤 뭐 이야기적인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붓터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또 같이 어울렸겠죠.
1960년대 후반에 여기서 보시면 60년대, 50년대에서 추상표현주의로 등장을 했고 60년대에서부터 후반부터 60년 후반부터는 카툰 스타일의 그 풍자적 구상회화로 화풍을 바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죠. 약간 카툰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뭐 본인이 보시겠다면 할 말 없는데 어쨌든 같이 시험 문제에 거론될 만한 내용은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위로 가시면 거스턴 추상회화는 추상표현주의 그룹에 속하게 되어 서정적 경향이 또 나오죠. 서정적 경향이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추상표현주의의 그림들이 무슨 서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형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60년대 들어서 화풍이 점차 어두워지다가 60년대 후반에는 신표현주의적 성향으로 가요. 신표현주의. 오히려 이 신표현주의가 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상회화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카툰 스타일의 풍자적 구상회화도 나오죠. 체크를 해보세요. 네, 이 사람이 거스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카툰 스타일의 어떤 서적적 표현과 그다음에 카툰 스타일의 풍자적 구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대에는 추상표현주의 작가였지만 60년대에서 신표현주의의 구상회화로 가게 되는 걸로 오히려 많이 더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 작품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크럼이라든가 같은 언더그라운드 화사파가들의 만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만화처럼 그려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고 있고 손가락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얼굴 이 신기하게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손을 또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얘기한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계속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까지. 너무 길면은, 어, 좀 그러니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촬영을 하고,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